안녕하세요. 더불어있다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님이 쓰신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0부터는 인생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책의 머리말을 읽어보면은 이분이 50부터는 인생관을 왜 바꾸어야 하는지 그분 나름대로 고민하셨던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옛날보다 주량이 줄었다. 며칠 잠을 설치면 영 힘을 못 쓴다. 저녁 때가 되면 눈이 침침한 걸 보니 어느새 노안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45살쯤 되면 이런 증상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40대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30대 때 기력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자기가 중년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45살쯤 무렵부터는 차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게 된다. 이 시기가 일로 생기는 고민이 늘어나는 때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보통 노력하면 반드시 이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나이가 50살쯤 되면 회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어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임원직을 내려놓거나 손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한직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가정에도 변화가 생긴다. 자녀들은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나 독립할지도 모른다. 또 연로하고 노안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황혼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전과 달라진다. 친구나 지인들과 교제가 점점 줄어든다. 또 젊은 날을 함께 지내왔던 친구와 슬픈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노화와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흔들리면서 한꺼번에 폭탄 터지듯 위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인생관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드디어 50세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또는 앞으로 맞이할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지금 머릿말에 그 사이토 다카시님께서 느꼈던 부분을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민들과 똑같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잠깐 제 동생 얘기를 한다면 얼마 전에 동생과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생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는데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해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다 보니 지금은 웬만한 일과 웬만한 사람의 행동과 말에도 놀라는 일이 없어.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게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잠깐 동생의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20, 30대에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바로바로 내색을 하고 제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를 바로바로 표현을 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참게 되더라고요. 참고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렇게
자꾸 좀 성숙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느낌을 제 스스로가 받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나이를 먹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책은 총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우리가 50세가 되었을 때 흔히 품게 되는 후회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하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2장에서는 나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생긴 마음의 상처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탈출하고자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털어놓으려고 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50세라는 나이가 인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때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지 저자의 경험에 빗대어서 책을 쓴 내용이 있고요. 4장에서는 50세에 마주하게 된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의 후반을 충실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는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나아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선조들의 교훈을 참고 삼아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1장서부터 5장 사이에서 가슴에 남는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당신의 인생 중간 성적표는 어떤가? 50세가 되면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지난 것일 뿐이다. 앞으로 일도 계속해야 한다. 그래도 경쟁이나 자리매김, 순위 같은 구속에서는 자유로워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어디에선가 5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의 저금 통장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렇군. 성적표가 나오고야 말았구나. 내 성적은 뭐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일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50세에 받는 성적표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자기 삶에서 대부분의 승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때까지 10억을 벌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억을 벌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3천만 원을 번 사람도 아예 한 푼도 못 번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현재 자기 성적표라는 것이다. 물론 재산이 인생의 가치 척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 50세가 되면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타협해야 한다. 아니,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쉰쯤 되면 이제 남에게 승인을 받는데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에 연연해야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중학생은 좋아요 수에 굉장히 신경 쓴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생이나 20대도 신경이 쓰여서 안절부절 못한다. 그들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등 무엇이든 SNS에 올리며 그것들 친구들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50세가 되어서도 젊은 사람들처럼 좋아요에 집착한다면 솔직히 꼴불견이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만 한다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라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제 남들에게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줄어들 나이다. 40살도 아니고 50살은 정말 먹을 만큼 먹은 나이 아닌가?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두자. 젊음과 경쟁하려 들면 나만 골병 들지.
여러분 가운데는 나이는 분명 쉰이 되었지만 아직 그렇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인생의 성적표 따윈 아직 받고 싶지 않아 라며 말이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막 50세가 되었을 때는 경쟁의 열정을 불태울 땔감이 타다 남았을 뿐이라고 하면 실례일 정도로 아직 어지간히 건강하다. 그러니까 더욱 일찌감치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일찌감치 경쟁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론을 내고 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래도 젊음을 질투하는 마음이 싹튼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고 운운하며 얕잡아 보고 싶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젊은이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청춘이 빛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난다. 젊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인정하고 젊음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면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해마다 더 빈정거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남을 칭찬하지 못하게 된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45세에서 50세까지가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게 될지, 어떤 일이든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을지가 나뉜다. 당연히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기분 좋게 살 수 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자기 안에 시샘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언제까지나 남게 된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면 질투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우고자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다카다 준지에게서 배웠다. 최근에도 다카다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준 산책 등에 출연해 특유의 뭐든 대충대충 하고 마는 행동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다카다를 보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마음에서 해방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다카다가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모습을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카다의 이런 점을 본받아 여러 가지 질투심에서 벗어나자. 동년배들과 벌이던 경주는 끝났다. 젊은이들과 경쟁하려 들지 말자. 경쟁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두어야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의 인생 중간 성적표는 어떤가? 50세가 되면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지난 것일 뿐이다. 앞으로 일도 계속해야 한다. 그래도 경쟁이나 자리매김, 순위 같은 구속에서는 자유로워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어디에선가 5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의 저금 통장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렇군. 성적표가 나오고야 말았구나. 내 성적은 뭐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일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50세에 받는 성적표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자기 삶에서 대부분의 승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때까지 10억을 벌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억을 벌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3천만 원을 번 사람도 아예 한 푼도 못 번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현재 자기 성적표라는 것이다. 물론 재산이 인생의 가치 척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 50세가 되면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타협해야 한다. 아니,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쉰쯤 되면 이제 남에게 승인을 받는데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에 연연해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중학생은 좋아요 수에 굉장히 신경 쓴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생이나 20대도 신경이 쓰여서 안절부절 못한다. 그들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등 무엇이든 SNS에 올리며 그것들 친구들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50세가 되어서도 젊은 사람들처럼 좋아요에 집착한다면 솔직히 꼴불견이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만 한다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라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제 남들에게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줄어들 나이다. 40살도 아니고 50살은 정말 먹을 만큼 먹은 나이 아닌가?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두자. 젊음과 경쟁하려 들면 나만 골병 들지. 여러분 가운데는 나이는 분명 쉰이 되었지만 아직 그렇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인생의 성적표 따윈 아직 받고 싶지 않아 라며 말이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막 50세가 되었을 때는 경쟁의 열정을 불태울 땔감이 타다 남았을 뿐이라고 하면 실례일 정도로 아직 어지간히 건강하다. 그러니까 더욱 일찌감치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일찌감치 경쟁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론을 내고 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래도 젊음을 질투하는 마음이 싹튼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고 운운하며 얕잡아 보고 싶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젊은이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청춘이 빛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난다. 젊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인정하고 젊음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면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해마다 더 빈정거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남을 칭찬하지 못하게 된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45세에서 50세까지가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게 될지, 어떤 일이든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을지가 나뉜다. 당연히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기분 좋게 살 수 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자기 안에 시샘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언제까지나 남게 된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면 질투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우고자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다카다 준지에게서 배웠다. 최근에도 다카다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준 산책 등에 출연해 특유의 뭐든 대충대충 하고 마는 행동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다카다를 보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마음에서 해방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다카다가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모습을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카다의 이런 점을 본받아 여러 가지 질투심에서 벗어나자. 동년배들과 벌이던 경주는 끝났다. 젊은이들과 경쟁하려 들지 말자. 경쟁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두어야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시간의 치유력을 높이는 법. 지나간 일이라도 원한이나 회한 같은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시간의 치유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치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한 방법이 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무조건 빨리 돌리는, 간단히 말하자면 일정을 최대한 촘촘하게 짜는 방법이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영화를 계속해서 본다든지 사람을 많이 만난다든지 하는 방법도 방법이다.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과 사흘 전에 일어난 일도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고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진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을 때 나는 당일치기 여행도 자주 간다. 그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면 바로 어제 일도 일주일 전의 일처럼 아득히 느껴진다. 아니면 좀 특별한 식사를 해보면 어떨까? 가령 몸 상태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지금은 장어를 먹고 몸보신 하는 수밖에 없어 라며 자신을 위해 소박한 사치를 누려본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는 되도록이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아껴둔다. 나는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도 얼마 전에 라며 말을 시작하는 일이 많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건 어제 일이잖아요 라고 반문하곤 한다. 왜 그런지 나는 어제라는 말을 정말 잘 꺼내지 못한다. 물론 차분하게 따져보면 둘을 구분할 수 있지만 감각적으로 어제도 얼마 전에 포함시켜 버린다. 매일같이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다 각각의 일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다 보니 바로 어제 일어난 일도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지나 보다. 나는 텔레비전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때도 완전히 집중해서 본다. 그러다 보니 90분짜리 축구 한 경기가 끝나면 엄청나게 피로해진다. 그 어느 쪽 팬도 아닐 때도 경기장의 관객 수만 명분의 흥과 에너지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재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나면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감정의 큰 파도가 지나갔기에 그 이전의 일이 멀게 느껴지고 현실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가슴속 응어리를 어떻게 풀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남아있을 때는 약간씩 불평을 토로해보자. 배탈이 심하게 나도 언젠가는 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치유된다.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회복하는데 적어도 1, 2주는 걸리겠지라고 체념하고 중간중간 푸념을 조금씩 늘어놓다 보면 어느덧 상처가 낫는다. 이 일은 전치 한 달간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도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한테도 푸념하지 않는 삶은 물론 훌륭하다. 하지만 나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라면 가끔 불평을 털어놓는 편이 혼자서 속으로 사귀기만 하는 것보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다. 가족끼리는 법도 뛰어넘는다고 하면 지나치지만 가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형성된 관계이기에 의지할 수 있다. 가족은 표면적으로만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진실을 서로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불평도 주저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밖에 나가 의연하게 생활할 수 있다. 마음의 해독, 즉 감정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다 배출해내자.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한다. 불평을 계속 늘어놓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버릇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까딱 잘못하면 카세트 테이프가 망가져서 곡의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똑같은 불만만 계속 호소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만일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처가 어지간히 깊다는 증거다.
그럴 때는 무조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으로 그 문제를 멀리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는 앞에서 말한 이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확인해 본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간의 치유력을 최대한 살린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얼마 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였다. 내가 콧노래를 맞추어 가볍게 춤추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은 늘 행복하시네요 라고 했다. 자네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네 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이 내 진심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도 짐작했을 것이다. 나는 교육에 대한 정열이 넘쳐난다고 할까? 학생들에게 강의하다 보면 어떤 영역에 들어간다. 운동선수가 극도로 집중한 상태에 들어가서 평소 실력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영역에 들어갔다고 한다. 내 강의도 그와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서 선생님 오늘도 선생님의 정열 넘치는 강의는 최고였어요 라는 강의를 듣고 난다. 나에게 대학 강의는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그 자체로 성취감을 주는 행위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른바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이다. 행복의 근원은 사람마다 다르다. 가족이 있기에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다. 내 지인은 하루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산다라고 말하고 다닌다.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론인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람도 많다. 우리 집에도 반려견이 있는데 그 개의 몸에는 행복의 향기가 온 집안으로 은은히 퍼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내가 개를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80% 이상이 개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다. 즉, 나와 내 가족에게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은 개라는 말이다. 애견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가족들끼리 혹시라도 우리 개가 유괴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 한편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만으로 온갖 걱정거리에서 해방된다고 한다. 그것은 물론 부드러운 털의 감촉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고양이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되게 하는 것 같다. 소설가 알베르 까미의 스승이었던 프랑스의 장 그르니에라는 작가는 섬이라는 철학 에세이에서 자신은 선천적으로 개를 좋아하지만 고양이를 키워야 할 것 같아서 고양이를 키운다고 썼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다. 고양이에게는 자기 시간, 자기 세계가 있다. 인간과 어울리지 못하지만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산다. 그런 고양이의 존재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이야기다. 대형 음반 판매장에는 No Music, No Life라는 광고 문구가 걸려 있을 때가 있다. 이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기도 한다. 이는 음악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나는 가끔 학생들에게 이 문구에서 뮤직에 해당하는 곳을 다른 말로 대체해보자 라는 과제를 내주곤 한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말이 들어갈 것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No soccer, no life. 나는 텔레비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니까 No TV, no life. 포도주를 매우 사랑한다면 No wine, no life.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있다면 세상 사는 보람이 생긴다. 앞에서 말한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과 마찬가지다. 인생 후반전에 이런 대상이 있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나는 왜 일을 하는가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노동력을 회사에 파는 대신 돈을 받는다. 그렇게 자기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자신에 대한 회사의 평가가 변했다면 당연히 자기 노동력을 더 높이 평가해주는 다른 회사에 팔겠다는 선택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당신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연봉 6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이지만 실력을 운운해봤자 그것을 얼마에 살지는 사는 사람이 결정할 일이다. 어쨌거나 자신이 희망하는 가치만큼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없을 때 상대방이 제안하는 임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설령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자존심을 다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사회가 그러한 체제로 움직인다는 뜻일 뿐이다. 개인이 싸울 상대가 아니라면 더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임원 정년도 재고용도 그저 회사가 살아남으려는 고육지책이다. 고령화가 진행된 현대사회를 유지하고자 만들어낸 제도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야 자기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킬 수 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여러분이 만약 재고용되면 연봉은 지금의 60% 수준인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치자.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일할 수 있는 기간이 60세에서 65세까지 늘었으므로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봉을 현재의 30에서 40%로 준다 해도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면 그쪽이 안정된 생활에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재고용될 때 연봉이 내려가도 절대 굴욕적인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원 가운데 자율적으로 그만둘 사람을 모으는 명예퇴직 제도도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우리 대학에도 기업의 명예퇴직 제도를 이용해서 전직해온 사람이 있다. 명예퇴직에는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혜택을 누리는 자리에 있다는 증거다. 만일 새로운 길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너무 나이 먹어서 시도하기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남은 인생의 득이 된다.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정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프로스포츠 선수, 특히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의 사고방식을 한번 살펴보자. 프로야구 선수로 2001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뉴욕 양키스와 시애틀 메리너스 구단에서 활약해온 스즈키 이치로는 2018년 시즌이 막 개막한 5월 초에 시애틀 메리너스의 회장 특별 보좌에 취임하면서 다음 시즌의 시합에는 출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치로의 2019년 이후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었으며 아직 선수로서 출전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데도 대중매체 대다수는 사실상의 은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치로는 2017년 시즌이 끝나고 나서 제적하고 있던 마이애미 말린스 구단과 자유계약을 맺었다. 그 후 소속이 좀처럼 정해지지 않다가 새 시즌의 캠프가 이미 시작된 3월에야 간신히 예전에 입적했던 메리너스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도 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때까지 아무리 실적이 있어도 연봉은 엄격하게 그 시점에서의 기대치로 심사한다. 그 이전에 연간 100억 원, 200억 원이나 받았던 선수가 재계약으로 그 금액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연봉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치로 선수도 전성기에는 약
20억엔이나 되었던 연봉이 2018년 시즌에는 메이저리그의 최저 보증금과 비슷한 약 6천만 엔이 되었다고 한다. 순수하게 실력만 놓고 보면 이치로는 전성기 시절 연봉의 30분의 1보다 더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30분의 1이라는 평가밖에 받지 못했다. 이 수입과 실력 사이의 현저한 차를 스스로 어떻게 타협해 나갈 것인가? 선수로서 뛰고 싶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비록 연봉이 30분의 1이 된다고 해도 그 제안을 고맙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이치로도 그렇게 선수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치로는 결국 2019년 3월에 은퇴했다. 이치로의 예를 통해 지금까지 노력해서 발전해온 사람이 더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현실과 타협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현역 선수로서 활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금전적인 평가는 제쳐두고 생각하자. 직위가 있느냐 없느냐 따위는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의 월급만 받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자존심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람들과 더 어울려서 뭐 좋은 일이 있겠나. 호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의 권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사람은 귀신도 뱀도 아니다. 일부러 나를 해하려는 나쁜 사람은 없는 법이다. 사람이 두렵다고 멀리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잘 교제하는 게 어떨까? 나 자신도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다. 나 역시 학생이나 20대, 30대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사귐을 중요시하라고 한다. 하지만 50년이 넘게 살다 보면 인간들이란 하나같이 성가신 존재야. 좌우지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니까 하고 느끼는 일도 종종 있다. 더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좋은 일 있겠나 라는 의문을 품는 것도 당연하다. 몰리에르의 희곡 인간 혐오자 제목을 빌려 말하자면 누구나 약간의 인간 혐오는 있다. 50세를 넘으면 그런 인간 혐오를 받아들이고 인간을 멀리해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인간 혐오라는 말을 들으면 성격이 삐딱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아 주위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상상할지도 모른다. 기분 나쁜 것보다 기분 좋은 편이 나은 것은 당연하다. 최근에 내가 출간한 기분 나쁨은 죄다에 적은 것처럼 나 자신도 기분 나쁨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 혐오와 기분 나쁨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스게 요시하루의 연작 만화 무능한 사람에 나오는 돌을 팔다는 만화가가 되려다가 실패하고 다마가와 강가에서 돌을 파는 중년 남자의 비애를 그린 작품이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돌을 닦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렇다고 돌을 닦는 주인공이 기분을 얻잖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훌륭하다. 또한 1인 만담 도요다케야에는 뭐든지 기다유부시로 말하는 남자가 등장한다. 기다유부시는 일본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음악극의 대사를 곡조에 맞추어서 낭송하는 옛 이야기다. 모두 다 그 남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면 기다유부시로 말하는 것이 폐를 끼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만족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 혐오도 성숙의 한 형태인지도 모른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려고 무리해서라도 사회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50세가 넘으면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해 온 결과로 지금의 모습이 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과 굳이 어울리지 않고 지나쳐 버려도 된다. 만일 내 안에 인간 혐오의 기질이 있다면 중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언짢아 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SNS라는 새로운 감옥의 가치다. SNS의 전성기를 맞은 지금 사람들과 더 손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유명 인사는 물론 일반인도 말 한마디 실수한 것으로 궁지에 몰리는 시대다. 점원 한 명이 손님에게 실수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퍼지면 갑자기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너, 나 할 것 없이 수많은 감시의 눈에 노출되어 있다. 나 역시 이젠 강연회 등에서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없다. 누군가가 강연회의 특정 부분만 목소리 톤을 강조하거나 앞뒤 문맥을 잘라서 어딘가에 퍼뜨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아무리 조심하고 혼자 힘으로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의 3장, 파놉티콘 감시 체제에서 감옥의 건축 양식을 예로 들면서 감시하는 시선의 내면화를 언급했다. 감옥은 감시원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감시원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체제다. 죄수로서는 비록 감시원이 안 보고 있어도 늘 감시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상한 행동은 할 수 없다. 이윽고 자신이 자기 스스로 감시하고 자진해서 종속하게 된다는 논리다. SNS 사회에서는 누구나 감시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나아가 이와 같은 상호 감시 사회에서는 서로 끌어내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텔레비전의 각종 정보 방송에는 일주일 동안의 사건, 사고를 돌아보는 코너가 많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중대한 뉴스를 크게 다루지만 불륜 등 유명인의 추문도 놀랄 만큼 많이 나온다. 물론 보도되는 당사자에게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런 뉴스에 열광하는 대중의 모습에는 마녀 사냥에서 보이는 흥분과 비슷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2주에 한 명꼴로 희생양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축제의 시기가 끝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왜 연예인의 불륜 기사 하나로 그렇게 온 나라에 난리가 났던 것일까? 세상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널려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렇게 급상승하고 급하강하는 군중 심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희생양을 요구하는 우리의 군중 심리는 정말 나쁜 것이지만 엄연히 존재한다. 그 결과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생활한다. 그래서 감시라는 시선이 없던 시대를 동경하고 그런 시대를 그린 작품에서 마음을 치유하곤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 나이가 50에 이르면 체력뿐 아니라 의욕도 떨어져서 정신적으로도 하얀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럴 때 영혼을 흥분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분자 생물학자이자 스쿠바 대학 명예교수인 무라카미 가지오는 예전에 유전자의 스위치를 켠다라는 표현을 썼다. 잠들어 있던 DNA에 불을 붙인다고나 할까? 내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뛰어난 인재를 만나고 자극을 받아서 자신도 무언가 도전해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기분이 드는 것이다. 50세가 되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자. 예를 들어 음악이든 그림이든 훌륭한 표현 예술을 접하다 보면 자신도 뭔가 표현하고 싶어진다. 즉, 표현 욕구의 스위치가 켜진다.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신문화에 관련한 표현은 나이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 가령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쁘다. 다도를 배운 사람은 다소곳이 앉아 차를 만드는 동작 자체가 표현의 일종이다. 그 중에서도 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춤이란 인간의 표현 욕구의 가장 원시적인 발로이며 특히 몸속의 에너지를 깨워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50세에 춤을 추는 사람이 예전에는 사교 댄스 애호가들을 제외하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댄스 모임이 있다. 플라멩코나 훌라 댄스도 좋고 여성은 벨리 댄스도 출 수 있다. 그런 춤을 배우는 사람은 50세는 물론이고 훨씬 고령자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 동물 행동학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콘라트 로렌츠의 솔로몬의 반지라는 책을 보면 많은 동물이 구애의 춤을 춘다고 한다. 몸 전체를 움직여서 상대방에게 구애하는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버들붕어는 다른 버들붕어를 만났을 때 빛나는 정열의 춤을 추기 시작한다. 정말 아름답게 총천연색으로 빛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춤은 생명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활성화해 준다. 몸을 곧게 펴고 리듬에 맞추어 춤추는 것은 뇌를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그야말로 감성의 스위치가 켜지는 듯한 느낌을 볼 수 있다.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셨나요? 지금 개인적으로 좋았던 구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을 구입을 해서 읽어보시면 아마 개인적으로 더 좋은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